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오늘 함께 120년 전 대한제국과 벨기에의 수교의 현장으로 함께 여행을 떠날 건양대학교의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 근대 외교와 경제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한국과 벨기에 수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교하기 바로 직전에 벨기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입수하였는지, 그리고 벨기에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는 어떠했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벨기에와 조약을 체결했을 때의 그 과정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들어왔던 그 시기에 벨기에인들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벨기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구 유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도보 해협 건너에는 영국이 있고, 북에는 덴마크와 독일, 그 다음에 남에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네, 좀 큰 지도이죠. 이렇게 이 나라는 1830년에 건국을 했는데, 건국 당시부터 프러시아와 영국과 그다음 프랑스로 둘러싸인 그러한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벨기에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작은, 그리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벨기에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벨기에라는 나라를 알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벨기에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최한기의 지구전요, 이것은 1857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른바 세계 지리서이죠. 여기에 벨기에라는 나라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서유럽에 벨기에라는 국가가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벨기에 명칭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비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리시, 백이의, 동비랄지옹 등등으로 벨기에가 불렸습니다. 우리나라 외교 문서에 벨기에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총리 대신이죠. 이용장과 우리나라 영의정이었던 이유영 간의 이런 외교 서한에서 벨기에가 나옵니다. 구라파의 벨기에와 덴마크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자체로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자 함부로 침략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서구 강국들, 특히 미국이라든지 영국과 조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1879년이라는 시기가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3년 전에 일본과 수교를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이 무역을 독점을 하였고, 그리고 정치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추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장은 서구 강대국을 우리나라에 불러들여서 서로 상호 견제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힘을 견제코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유연은 재밌는 서한을 보내는데, 그 서한에는 사마귀만한 작은 나라로서 벨기에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덴마크는 사마귀만한 작은 나라로서 여러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지만 강자와 약자가 서로 견제함으로써 지탱되는데, 유구왕은 수백 년의 오랜 나라로서 그대로 지탱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벨기에는 사마귀만한 작은 나라다. 아마도 그 당시에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사마귀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나라가 여러 큰 나라들 사이에 있지만 서로 견제함으로 해가지고 나라의 주권과 독립이 지탱이 되었다. 그건 나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구왕은 수백 년의 오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그냥 멸망을 했느냐. 여기서 유구라는 나라는 어디냐 하면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바로 1879년도에 일본의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돼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그때입니다. 이것을 지칭해서 과연 이런 공법 그리고 열강의 견제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기구하게 지구의 맨 끄트머리에 놓여 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터키, 유구국, 벨기에,
덴마크와 같은 작은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하고 약소합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벨기에를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파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국자들의 벨기에에 대한 인식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 신문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문이었던 한성순보에서 이른바 각국 근사라는 것은 이제 최근의 세계 뉴스죠. 최근 세계 뉴스란에 여기에 벨기에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유럽의 강국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사이에 껴서 사마귀처럼 끼어 있는데 공법, 즉 국제법과 균세법에 의해서 국채를 보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유연의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벨기에에 대한 현황을 소개를 하는데요. 당시 인구는 550만 명이다. 국가 예산은 약 1,500만 원 정도다. 영토는 11,000 평방마일 정도가 된다. 뿐만 아니라 조세 수입은 얼마고, 철도 길이는 얼마고, 벨기에 사람들의 설탕 소비량은 얼마고, 심지어는 병력 숫자와 군함 척수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성순보의 기자의 관심은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이 나라는 작은 나라이지만 공법, 즉 국제법에 의해서 주권을 보호받고 있다라는 점과 작지만 자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춘 국가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그 이후에 벨기에에 대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는 이미지가 형성되게끔 만듭니다. 첫 번째는 중립국으로서의 벨기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벨기에 하면 중립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벨기에는 중립국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벨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0년에 국가를 건설을 하고 39년도에 영국, 프랑스, 프러시아 등등에 의해서 중립이 달성이 되고 그 이후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정보가 계속해서 우리 신문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행지로서의 벨기에입니다. 육일준의 서유견문에서 처음 나오는데, 육일준은 188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으로 건너가서 갑신정변 이후에 85년도에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유럽을 빙 돌아서 오는데 그때 아마도 벨기에를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는 벨기에를 아주 작은 파리, 예술과 꽃의 도시, 미술과 역사의 도시, 그리고 상업적으로 아주 번창한 앤트워프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로서의 벨기에는 아마 그때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또 세 번째로 벨기에에 대한 이미지는 만국회의의 개최지로서의 벨기에입니다. 그 당시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만국회의가 기사에 종종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측에서도 만국의병공회에 대표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만국 회의뿐만 아니라 EU의 수도로서 브뤼셀이 전 세계에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죠. 아마 그때 형성된 그런 이미지가 지속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벨기에입니다. 1897년 이후부터 벨기에는 극동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천국에 진출하는데, 천국에는 50명밖에 벨기에인이 살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개항장에 단독 거류지를 요청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천국의 차관을 주거나 그 다음에 철도 부설권을 할양받거나 이런 기사를 종종 실으면서 그 배후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지금 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 등등을 잘 분석하고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벨기에의 콩고 식민지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한테 두 분의 그 왕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 분이 신생 벨기에의 첫 번째 왕인 레오폴드 1세입니다. 이분은 국가를 수립을 하고 그리고 중립화를 달성한 그런 인물로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레오폴드 2세는 바로 옆에 오른쪽에 계시는 저 분인데, 이분은 벨기에를 다른 나라와 견줄 수 있는 제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하여 당시에 벨기에보다 약 80배나 큰 콩고를 자신의 개인 식민지로 영위했다가 그 수탈과 그리고 가혹한 그 경영 때문에 벨기에의 정부의 공식 식민지로 넘어가게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 그 레오폴드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벨기에에 대한 그 총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평은 국교를 수립하기 바로 그때 제국신문 논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벨기에를 대한제국과 비교하면 국토 면적은 7분의 1밖에 안 된다. 인구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국민성도 우리보다 전혀 나을 게 없다. 지하 자원도 우리보다 못하는데 그 나라가 부유한 것은 유럽 강국과 비등하고 인민의 안락함이 유럽 각국보다 낫다. 그리고 총알의 수, 즉 군사력입니다. 군사력도 적지만 여러 강국 사이에서 자주 독립을 지키고 털끝만큼도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거나 괴롭힘을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수말리 바다를 건너 동양에서 상업의 권리를 얻고자 일본과 청국과 통상하고 또 우리랑 조약을 체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벨기에가 도대체 우리보다 작고 우리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는가, 왜 이렇게 강국이 됐는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벨기에는 또 우리나라의 롤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나라와 벨기에 간에 그런 수교를 하게 되는 경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 6월 달에 일본에 있는 벨기에 공사가 우리 수교를 합시다 라고 처음 제안을 합니다. 벨기에 측이 그 제안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벨기에는 이미 산업혁명을 끝내고 특히 제철, 금속, 무기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이 협소하지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금융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본 수출하기 위해서 또 수출 시장이 필요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시대, 19세기 말은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자국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얻고자 해외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측의 입장은 어땠는가? 우리나라 측에서는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쭉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벨기에에 대한 그동안 쌓였던 정보, 그 정보가 상당히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국자에게 특히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벨기에가 중립화를 달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권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수교를 한 다음에 중립화 추진에 따른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 인물이 박재순 외부 대신입니다. 또 방카르 정권 대신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해서 한 3개월에 걸쳐 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약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조약의 기본 내용은 대부분이 다 불평등 조약의 기본 요소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해법권이나 취해국 조건이나 저율 관세라든지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와 혹은 미국과 체결했던 그 불평등 조약과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추게 되면 취해법권을 조건부로 폐지하겠다라는 조항을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군함이 들어와서 연안을 측량한다든지 미개항장에 들어가서 군함을 정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또 우리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개정할 때 개정 사항들을 모두 다 수용을 해라 라는 점들을 여기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나름 진일보한 조약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벨기에와 조약을 체결하고 1901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벨기에 분들이 몇 분이 계시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분이 바로 왼쪽에 들루아그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내부 고문관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벨기에 사람을 고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분한테는 1903년도에 고종이 중립화 추진을 위해서 백지 계약서에다 사인을 해서 사람을 딱 보내죠. 그래서 1903년 여름부터 업무에 착수를 해서 중립화를 추진을 하게 되었다가 1904년 1월 달에는 전시 중립화를 선포하는 데 큰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 러일 전쟁 지나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한일 협약에 의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면서 1904년 아쉽게도 우리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분들은 대부분이 외교관들입니다. 방카르 총영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초대 우리나라 벨기에 공사 겸 총영사로 들어와서 이쁜 딸과 부인과 함께 들어와서 1909년까지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지금 벨기에 영사관, 지금 남서울 시립미술관으로 있죠. 그 영사관을 건립한 그 분이고 그 외에 쿠빌리에, 디보스, 뿌리뽀자, 크레온 이런 분들이 식민지 시기까지 영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았던 그런 분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벨기에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승인해 주었던 그런 나라이고 6.25 전쟁 때는 3,500명의 벨기에 젊은이들을 파병해 주었던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1965년도에 국교 재개에 약속을 하고 1970년부터 첫 번째 벨기에 대사가 부임에 들어와서 지금에까지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벨기에인들이 오시고 우리나라 분들이 또 벨기에로 가시기도 하고 놀러 가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0년, 200년 계속해서 벨기에와 우리나라가 우호적이고 아주 긴밀한 교류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것으로서 짧은 여러분과의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